이런 멍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미국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금융인 일본 고객으로 인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설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숫자와 계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가족의 영향으로 금융에 대해 일찍부터 접하게 되었어요. 제 아버지는 작은 은행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회계사였어요. 둘 다 금융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돈이나 경제 이야기는 늘 자연스러운 주제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은행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커다란 금고도 있었고 서류 더미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제가 아버지를 도와 할 수 있는 일은 서류를 정리하거나 커피를 가져다 드리는 정도였지만 그런 소소한 일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지게 일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종종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노는 게 제 유년 시절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은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어머니가 일하던 회계법인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저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의 복잡성을 처음으로 직접 체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때 꽤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 거죠. 부모님은 일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혼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한 첫 아르바이트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간단한 사서 일이었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고 대출 처리를 돕는 일이었는데 사실 그 일 자체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경제학 서적들을 읽는 것이 제 진짜 즐거움이었어요. 그때 처음 접한 책 중 하나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경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책을 한 권씩 빌려 읽었어요.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죠.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관심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시면서 은행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화들도 가끔씩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처음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켰던 이야기나 어려운 금융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을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설인, 돈은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는 안 돼. 잘 굴려야 더 커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투자 계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금융 투자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주식 투자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작은 금액으로 직접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투자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주식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락할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곤 했죠.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어요. 투자란 단순히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걸 배운 거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수업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나 인턴십을 통해 금융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았죠. 특히 한 번은 학교 프로젝트로 실제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재무 분석을 돕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금융 세계의 복잡성과 치열함을 직접 느끼게 되었어요. 실전은 이론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대학 시절 저는 국제 비즈니스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 대회에서는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가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팀의 재무 담당을 맡았어요. 이 대회는 정말 치열했고 각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죠. 처음에는 저희 팀도 자금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수정해 나갔어요. 결국 저희는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때 저는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는 유명 투자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실력을 쌓았고 자연스럽게 아시아 시장과도 연관된 일들을 맡게 되었죠. 특히 아시아에서 온 고객들이 저를 신뢰하고 큰 자산을 맡기곤 했어요. 저는 그들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냈고 그 덕분에 제 경력은 더욱 탄탄해졌어요. 이렇게 금융에 대한 저의 관심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이겨내며 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권 고객들이 유독 많았죠. 아시아 고객들은 대부분 신중하고 차분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일본에서 온 고객을 만났을 때도 큰 기대를 했어요. 그 고객은 일본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가였고 자산도 상당히 많았죠. 저는 이 고객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히 들떠 있었죠. 처음 만남에서 그는 저에게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일본 특유의 정중한 인사와 말투가 인상 깊었죠. 저도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인 고객은 저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의 결정권을 갖고 혼자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팀이 준비한 보고서나 분석 자료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이분은 경험이 많아서 자신만의 방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자꾸 중요한 결정을 저와 상의하지 않고 처리하면서 작은 문제들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사실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이 고객은 그동안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의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저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결과가 나빠질 때는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그 고객이 또다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을 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가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리스크가 큰 투자처에 몰아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투자처의 가치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바로 대응에 나섰지만 손실을 막기엔 너무 늦어버렸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뿐만이 아닌 저희 팀 전부가 몇 달간 공들인 일인데 일본인 고객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제가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화나게 했죠. 서린 씨, 저는 이 방식으로 항상 성공해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리 없어요. 그 말이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저희 회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제 감정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고객과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제 실적과 경력까지도 이한 고객 때문에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과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 이상으로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객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쌓이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고객이 일본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거라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면서 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해결되지 않자 제 감정은 또다시 불안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업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 고객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절망에 놓인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한국인 동료 민준이었죠. 민준은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동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죠. 저는 민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민준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줬어요. 민준은 먼저 그 일본인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그 고객이 왜 자꾸 혼자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줬어요. 민준의 말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들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객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했죠. 솔직히 일본인들의 그런 자부심과 그들의 고집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민준은 냉정하게 지금 놓여있는 상황만을 놓고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죠. 민준은 정말 철저하게 그 고객의 투자 현황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민준의 뛰어난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 덕분에 우리는 그 고객에게 한 발 물러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어요. 결국 민준의 솔루션으로 인해 그 고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고 민준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민준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가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조용한 리더십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큰 깨달음을 주었죠. 동시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에게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금씩 듣게 되었거든요. 민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일만 잘하는 동료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민준은 항상 논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도와준 이후로 저희는 자주 함께 일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오곤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준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는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날은 제가 일본인 고객과 또다시 작은 갈등이 있었던 날이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인에 대해 느낀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해요 라고 말하자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린 씨, 혹시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에서도 아시아 역사보다는 서양 중심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민준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는데요. 민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고 한국인들이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 예를 들면 강제 노동과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 제가 그동안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일본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일본인 고객에게 들었던 일본 제국의 위대함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왜곡된 정보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민준에게 정말 몰랐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왜 나는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요? 민준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시아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역사를 이해하면 지금의 아시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추천해준 다큐멘터리도 보고 관련된 책도 찾아 읽으면서 제 시각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일본이 한국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민준과 일하면서 그는 종종 한국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빠른 인터넷 환경과 발달된 IT 기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에 대해서 말해줬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매우 현대적인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민준이 서린 씨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민준은 웃으면서 나중에 꼭 한번 와보세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다음 달에 휴가를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찰나였죠. 그래서 저는 민준에게 한국으로 휴가를 가는 게 어떨까요? 뭐 추천해 줄 만한 곳 있나요? 라고 물었죠. 민준은 눈을 빛내며 저에게 한국의 여러 명소를 추천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은 꼭 가보셔야 해요. 아주 현대적인 도시인데 전통적인 건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경복궁 같은 곳에서 한국의 역사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도 추천해요.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멋진 곳이거든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저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한국 여행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여행을 통해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너무나 기대됐죠. 민준과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저의 세계를 넓혀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렇게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 일부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을 일본의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한복이 기모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한복은 분명히 한국의 전통 의상이고 삼국시대부터 쭉 발전해 온 건데 그걸 일본에서 자기들 것처럼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죠. 한복은 곡선이 아름답고 편안한 게 특징인데 기모노는 일본에도 시대 때 발전한 옷이잖아요. 두 의상은 역사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른데 일본 쪽에서 한복이 자기들 문화에서 온 것처럼 주장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의 도공들을 데려가서 도자기 기술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일본이 그 도자기 기술을 자기들 전통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조선 도자기는 특히 백자와 청자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이었는데 일본이 그걸 배워서 자기들 도자기를 만들어 아리타 도자기나 사스마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일본이 그걸 전적으로 자기들 기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한국 도공들이 가르쳐 준 건데 그걸 일본이 원조라고 우기는 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일부 일본에서 한글이 자기들 문자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인 문자고 그 창제 원리와 철학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일본의 가나는 한자를 변형해서 만든 문자고 창제 배경부터 다르죠. 그런데도 일본에서 한글이 자기들 영향받았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있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일본이 자꾸 한국의 문화를 자기 것처럼 우기는 건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복, 도자기, 한글까지 다 한국이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건데 일본은 그걸 모방하거나 가져가서 자기들 것인 양 말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문화와 전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결국 한국이 더 위대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일본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일본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마다
저는 제가 직접 공부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줄 생각이에요. 이런 대단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준 민준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다닌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인인 설인의 이런 멋진 생각과 행동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네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사연 스토리에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설인. 앞으로도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